투자의 대가가 강조하는 투자 철학이 있습니다. 저평가된 좋은 기업을 사서 장기 투자하는 자신의 투자 철학을 정말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는데요. 진짜 궁금하다. 제일 오래 갖고 있었던 종목 몇 년 하셨는지. 37년. 37년 걸라 그래. 대박이다, 대박. 대표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둔 코카콜라는요. 1988년 대규모로 매입한 이후에 무려 37년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도는 한 주도 하지 않았어요. 한 주도 매도를 안 했어요? 예, 저분 근데 배당이 나오는 주식들이 지금 있잖아요. 예. 배당금을 얼마나 배당금을 받나요? 받으실까요? 매년 약 7억 달러 이상의 배당금을 받고 있습니다. 코카콜라에서만 나옵니다. 한 종목에서만요? 네. 아씨. 1조? 1조 아니에요? 1조? 하긴 그 정도면 뭐하러 팔어? 그쵸. 그럼 배당금 나오면. 계속 오를 건데 뭐 가치는. 근데 대조적으로요. 우리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종목 평균 보유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랍니다. 단타네 단타. 예. 그건 단타다. 많은 투자자들이 즉각적으로 수익을 기대하면서 조바심을 내는 건데 이 단기적인 가격 변동은 솔직히 예측을 하거나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는 영역이거든요. 워런 버핏은 훌륭한 기업이라면 결국 제 가치를 찾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치를 중점에 둔 장기 투자를 여러분께 권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얘기해 볼 건 돈 그 자체인데요. 여러분, 돈이 과연 뭘까요? 교환수단, 가치 교환수단. 네. 네, 지석진 씨. 지석진 씨. 아니, 석사면 안에 들어오는데 데블스 플랜 백날 우승하면 뭐하냐. 아직도 지석진인데. 자주 있는 일입니다.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냉정하게 돈은 가공한 하나의 종이짝 그리고 새 조각에 불과하죠. 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돈을 믿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상상하는 능력 때문 아닐까요? 어? 실제로 네. 이것은 가치가 있다고 상상하는 거죠. 약속? 거의 답이 나온 것 같아요. 상상과 약속이거든요. 상상에 의한 믿음 그리고 약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종이와 새에다가 어떠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런 약속은 또 쉽게 깨질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신뢰가 깨지는 순간에 돈은 제 역할을 못하게 되고 그치. 우리 사회는 굉장히 큰 혼란에 빠지게 되겠죠.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 각국에서 중앙은행이라는 걸 만들고 또 정부가 나서서 돈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매기고 철저하게 정해놨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문제를 내겠습니다. 벌써요? 벌써? 아, 너무 빠르다. 자, 문제 드립니다. 한국은행에서 교환 불가능한 화폐 2개를 찾으세요. 3번과 4번입니다. 예스. 1번은요, 저게 2000년대 유통이 됐던 만원권입니다. 이건 일반 시중은행 창구에서도 지금 현재 교환을 해주고 있고요. 다만 1962년 이전에 발행된 구권이 있거든요. 그건 지금 순권으로 아예 교환이 안 됩니다. 어머나. 왜냐하면 당시에는 우리나라 화폐의 단위가 원이 아니고 환이었어요. 그래서 환을 원으로 변경을 하면서 이전에 발행된 화폐의 모든 효력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렇게도 하는구나. 정부에서는 이 나라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2월 11일 기해 환화를 10대 1의 원화로 바꾸는 화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날부터 액면 50판 이하의 환화를 제외한 후 환화는 유통과 거래가 금지되고 이어서 각 금융기관에는 부화를 예입하고 새 돈으로 바꾸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다음을 한번 볼까요? 1번을 제외한 2번, 3번, 4번, 5번처럼 손상이 된 화폐를
소손권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소손권을 수수료 없이 신권으로 교환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돈이 되는 건 아니고 남아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전액 또는 반액으로 교환을 해줍니다. 먼저 교환이 안 되는 3번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네. 하단이 심하게 찢어져서 전체 면적 중에 상당 부분이 사라진 상태죠. 네. 한국은행 기준에 따르면 4분의 3 이상 남아있으면 전액 교환입니다. 그리고 5분의 2 이상 4분의 3 미만이면 반액 교환. 5분의 2 미만이면 교환 불가입니다. 그러니까 40%. 3번은요, 면적이 5분의 2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교환이 불가합니다. 그렇죠. 이번에 여러분 4번을 한번 볼까요? 4번이 궁금해요. 서로 맞닿는 부분이 정확하게 이어지지가 않고 있죠. 그렇죠. 네. 야, 준이 형. 예리해요. 이런 경우에는 조각의 면적을 각각 따로 계산합니다. 두 조각이 각각 원래 면적의 5분의 2 안 되죠, 저게. 네. 네. 그래서 두 조각 모두 무효로 판정을 해서 아예 교환이 불가한 겁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겉보기엔 꽤 심하게 탔지만 붙어있는 재 부분까지 면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 경우에는 전액 교환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4분의 3 이상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단 가져가실 때 만약에 저런 경우가 있다. 할 때 떨어지면 가져가실 때 누가 재를 털지 마시고 그대로. 그대로 가자. 최대한 원형을 그대로 보관한 채로 갖고 가셔야 5만 원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5번은 파쇄되긴 했는데 다 있잖아. 전체 면적이 거의 그대로 보존이 됐죠. 이건 100% 그쵸. 교환이 가능합니다. 단 파쇄된 걸 이제 이어 붙일 때 네. 형태를 완벽하게 복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4번처럼 되는군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손상된 지폐를 교환할 수 있도록 했을까요? 그 사람의 가치를 지켜주기 위해서. 네. 화폐량의 어느 정도의 유지를 위해서. 화폐량에 영향이 화폐량?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 우리가 돈에 대해서 상상력과 또 뭐라 그러지? 약속이라 그러죠. 약속과 신뢰. 예. 돈은 국가가 발행한 공식적인 약속이자 신뢰의 상징 같은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불에 탄 지폐나 찢어진 지폐를 정부가 아예 무시해 버린다면 돈이란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손상권 교환 제도는 단순한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화폐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장치인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문제 풀어보시니까 어떠셨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위험했어요. 어려웠어, 진짜. 위험했어. 아 진짜 처음부터 이런 법이 어딨어요. 전세 문제는 쉽게 진짜 가죠. 어려워요. 자, 근데 여러분 돈의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내 돈을 지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 상식이고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가 경제 공부를 시작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문제를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이제 새로운 접근이었어. 여러분, 경제사에서 가장 큰 변화의 시기는 과연 언제일까요? 경제사에서요? 산업혁명. 많은 사람들이요, 산업혁명의 시기를 그 시기로 꼽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기술 생산 소득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전 세계적인 경제 성장 시대가 도래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영국의 산업혁명이 막 시작되던 1776년 경제 성장의 비밀을 정확히 꿰뚫어본 한 권의 책이 이 세상에 등장합니다. 어떤 책일까요? 북부론. 북부론. 애덤 스미스. 오, 맞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손. 야, 오랜만에 들어본다. 보이지 않는 손. 내가 얘기했지, 단순한 게 강하다고. 맞습니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죠. 자본주의 원리를 진짜 대박이다. 최초로 이야. 설명한 역사적인 책인데요. 보이지 않는 손. 사람들이 각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물건을 사고도 팔고도 하면 이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시장이
돌아가게 하고 경제가 성장하게 하는 그 메커니즘을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실제로 산업혁명기 때 경제를 시장에 맡겨놓으니까 생산이 그냥 폭발적으로 늘어났고요. 경제도 눈에 띄게 성장한 증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 경제 성장이 근데 물론 좋지만 꼭 좋은 일만 계속 이어져 오진 않잖아요. 성장을 크게 하면 같이 또 안 좋은 일도 따라오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빈부 생기잖아. 문제도 굉장히 많이 생겼죠. 기계를 가진 건 누구죠? 자본가들이죠. 네. 이 자본가들은 급속도로 부자가 됐을 겁니다. 네. 그런데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오히려 점점 더 힘들고 가난해졌거든요. 당시에 노동자들은요, 하루에 12시간, 많게는 14시간에서 무려 16시간까지 일을 했습니다. 와, 지금으로 따지면은 다 고발감이죠. 예, 다 그만둘 것 같은데요. 노동력 가치가 확 떨어져 버렸네요. 예. 근데 그것도 형편없는 환기 시설과 불량한 조명 탓에요. 정말 많은 노동자들이 건강이 이 안 호흡기 좋아지고. 질환이나 눈병에 시달렸다 그래요. 아이고. 기계에는요, 안전장치조차 없어서 정말 아이고. 손이나 머리카락 이런 게 끼는 사고가 너무너무 자주 발생을 했죠. 아이고. 심지어 노동 현장에서 정말 아주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네.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사고를 많이 당한 겁니다. 이렇게 험하게 장시간의 노동을 하면 임금은 어땠을까요? 많이 작겠죠. 줬어요. 조금 좋겠죠. 뭐 먹고 살 정도 근근히. 한 끼 겨우. 숙식을 해결하기 힘들 정도로 임금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있는 도시로 몰려들었겠죠. 몰리는 인구에 비해서 주거 공간은 턱없이 부족했을 거고요. 집값은 그러니까 천정부지로 올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노동자들이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많은 노동자들이 길거리라든지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은 열악한 숙소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저 사진 속의 장소는요, 4페니 코핀이라고 불렸는데 4페니만 내면 4페니? 반처럼 생긴 좁은 상자 안에서 몸을 간신히 놀고 잘 수가 있었던 겁니다. 돈을 냈어. 사실 이곳은 솔직히 가장 괜찮은 숙소 중 하나로 여겨졌던 곳입니다. 이게 컨디션이 좋은 숙소라고요? 네. 다른 숙소는 어느 정도였던 거예요? 이게 좋은 수준이면? 그러게. 그러면 다른 숙소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5성급이야. 여기 좀 그러니까요. 버는 노동자들이 이거는 사는 좀 잘났다. 와. 이게 5성급이야. 여기 좀 그러니까요. 버는 노동자들이 이거는 사는 좀 잘났다. 와. 밧줄 아니야? 바에 밧줄? 매달려서 밧줄에 자나 기대 자는 거야? 봐요. 눕질 못하니까 같은데. 기대서 자는 거예요. 밧줄에. 이 펜이 행오버라는 숙소인데요. 말 그대로 줄에 걸친 채로 몸을 대고 쉬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아침 5시에서 6시쯤 되면 그나마 줄을 툭 끊어서 사람들을 너무 깨웠다고. 잔인해. 그게 알람이었어요? 네. 일어날 때마다 놀래는 거 아니야? 아, 저 진짜 그러니까- 몸이 엄청 상하겠는데? 이 페니가 쉽지 않지.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보다 더 심한 숙소도 여기 있었습니다. 밑으로 더 있어요? 0.5페니. 서서 자야 잠깐만, 되는 이거는 거예요? 세우는 서서.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러니까요. 사람을. 숙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냥 길바닥에 자는 게 낫지. 네. 화면 한번 보시죠. 바닥에 낫다 이제. 이거 뭐야? 뭐예요? 앉아 있어? 앉아자? 예. 교회 같은 거 아니야? 그쵸? 1페니짜리 시덥이라는 곳인데요. 아, 바로 서서 자야 되니까. 교회라든지 예배당처럼 생겼지만 네. 노동자 등 빈민층이 쉴 수 있는 쉼터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앉아서 쉬는 것만 허락됐고요. 누군가 졸기라도 하면 곧바로 깨우기까지 해요. 에? 왜요? 잘 수가 없다. 잘 수가 없게. 못 자겠네. 그래서 산업혁명 당시 노동자들은 정말 비참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을 견뎌야 했을 겁니다. 당시 노동만으로 생계를 이어가야 했던 노동자와 자산을 가진 고용주와 이 경제 격차는 정말로 크게 벌어졌던 거고요. 환경은 좀 나아졌지만 사실상 이런 경제의 구조는 지금도 똑같은 거 아닐까요? 산업혁명 이후에 성장을 거듭하고 있던 세계 경제가 1929년에 정말로 바닥으로 크게 꼬꾸라지는 사건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야말로 경제의 암흑기였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대공황. 맞습니다. 바로 미국에서 벌어진 대공황이었는데요. 1920년대 이전까지 세계 경제를 주도한 것은 유럽의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 대전으로 유럽이 쑥대밭이 되죠. 그러니까 세계 경제의 중심은 바로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미국은 전쟁에 필요한 군수품과 식량을 유럽에 팔면서 막대한 돈을 벌 수 있었고 미국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을 했죠. 세계 1차 대전 이후의 미국 경제는 그야말로 대호황이었습니다. 세계 생산의 절반을 미국이 차지할 정도였고요. 그리고 당시에 금이 국제 통화 체계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세계 1차 대전을 거치면서 전 세계 금의 대부분이 어디로? 미국으로 가게 됐고 미국은 금 세계 최대 보유국으로 전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달러의 위상은 어땠을까요? 강력해졌어요. 금에 버금갈 만큼 달러의 국제적 위상과 안정성도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같이 세졌구나. 그때부터 시작이었구나. 네. 그치? 미국이 위상이 높아지니까. 자, 1920년부터 1929년 10월 전까지 미국 증시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다우지수. 네. 이게 얼마나 올랐을까요? 와. 다우지수? 쳤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막 했던 걸 봤던 것 같아. 그치? 네. 이렇게. 무려 6배가 올랐습니다. 와, 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주식을 사기 위해서 증권가로 몰렸고요. 우리 주식 호황기에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투자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이럴 때는 빚내서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맞아요. 많이 늡니다. 대출 받아서 막 다 네. 쏟아붓고. 재성 씨. 왜? 제가 다 알거든요. 옛날 생각나. 어머니 생각나가지고. 옛날 실제 이때 미국에서 전 재산을 투자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빚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정도 분위기면은 충분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6배가 여섯 배인가? 올랐습니다. 여섯 몇년 배인데. 사이에. 그런데 그 열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1929년 10월 24일 목요일 이날을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거 알았는데? 목요일을요? 네. 썰스데이 들어갈 것 같고. 블랙 블랙프라이데이. 블랙 먼데이란 말을 들었는데. 블랙 먼데이. 그거 블랙 먼데이는 다른 시기에 증시 대폭락 요때는 아니고요. 요때가 아니에요. 아, 그때 다른 날인가 보다. 피해 목요일 뭐 이런 거 아니야? 블러디 썰스데이? 그런 거 아니에요? 블러디. 검은 목요일입니다. 블랙이에요? 진짜 블랙 더스데이죠. 아, 이게 맞아요. 천장을 뚫고 올라갈 기세로 오르던 주식이 그날 갑자기 대폭락하면서 미국 역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가 이날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갑자기? 1929년에서 1933년 사이에 다우지수가 381포인트에서 41포인트, 90% 가까이 폭락합니다. 지수가. 떡락. 나라가 거의 붕괴되는 수준 아닙니까? 그렇죠. 원인은 심리였던 거예요? 경기도 불황이었고 거기에 패닉 셀링이라고 그러니까요. 공포의 매도세가 아, 사람들이 두려움을 못 이겼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끌이니까 다들. 그러니까요. 그래서 월가에 있는 증권거래소에는 주식을 팔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와. 아예 난장판이 되고 이게 주식만 문제가 아니었겠죠. 진짜 목숨 끊는 사람도 진짜 많았겠네요. 재산 다 잃어가지고. 전재산 왜냐면은 투자했는데. 돈 다 끌어당겼었는데. 네가 확실히 경험자를 아는구나. 근데 주식뿐만 아니라 은행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은행에 본인의 돈을 찾으려는 수많은 예금주들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은행 보유고가 아예 바닥이 났고요. 은행도 붕괴되는 거. 1929년부터 33년 사이에 무려 10,000개가 넘는 미국 은행들이 문을 닫아요. 문을 닫습니다. 와. 그리고 같은 기간에 미국 기업 약 10만 개가 줄도산을 합니다. 이 정도면 완전 망한 건데. 나라가 미국이 끝난 거야. 어떻게 남아있는 어떻게 남아있는 거야, 나 진짜? 근데 궁금한 게 이분들이 어떻게 살아났는지가 더 궁금하다 지금. 그러니까 이 시기를 겪으면서 사람들 사이에 어떤 생각이 나오고 어떤 질문들이 나왔냐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걸까? 당시에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건 국부론에서 애담 스미스가 얘기했던 자유방임주의의 경제였거든요. 보이지 않는 손. 시장에서 알아서 잘 돌아갈 줄 알았던 그렇죠. 거죠. 그런데 개공안과 함께 이 생각 자체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거죠. 빗발치는 요구에 결국 미국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는 정부가 직접 돈을 풀고 경제를 살려보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여러 가지 파격적인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자신이 소유한 모든 금화, 금괴, 금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무조건이라는 얘기잖아. 이거 안 내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치. 행정명령. 행정명령인데. 그러면 왜 나라가 금을 강제적으로 네. 회수하려고 했을까요? 왜? 금을 가지고 있는 만큼 또 돈을 또 나라가 찍어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야, 되나? 금이 있어야 돈을 찍어낼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 침체된 경제를 살리려고 국가에서 돈을 풀었어야만 됐는데 여러분 코로나 때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상생국민지원금 이런 거 준 거 기억나시죠? 네. 이게 같은 개념입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돈을 풀면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서서히 소비가 살아났고요. 국민들은 최소한의 소득과 희망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죠. 특별히 이때 시행된 공공사업들은 미국 경제의 인프라 투자의 토대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경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게 뭘까요? 정부 관리의 중요성. 정부가 시장에 어느 정도 개입해야 돼. 네, 맞습니다. 대공황 이후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를 관리할 수 있다라는 발상이 그제서야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거고요. 이때가 어쩌면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의 뼈대를 만든 결정적인 분기점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재밌다. 너무 재밌다. 그지? 처음 듣는 얘기. 번외 얘기인데 이제 사실 요즘 국제 정세 많이 네. 불안하죠. 네. 이스라엘, 네. 뭐 이란 전쟁 때문에. 그리고 뭐 트럼프도 그렇고 금 사요? 금을 사요 마요? 지금 많이 어떻습니까? 꺾였던데. 여러분 뭔가 공부하실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개념 정리. 경제 분야를 시작할 때도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기본적인 용어를 익히는 거죠. 아, 그죠? 맞아. 개념. 네, 경제가 특별히 그렇습니다. 맞아요, 경제 맞아요. 뉴스를 제대로 이해 못하면 내 돈을 지키는 데 필요한 정보도 사실 놓치기 굉장히 쉽거든요. 경제에서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개념 바로 인플레이션인데요. 지속적으로 물가가 오르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도둑이라고도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요. 같은 10,000원으로 예전에 설렁탕 2그릇을 사 먹을 수 있었다면 지금 설렁탕을 1그릇밖에 못 사 먹게 되는 거거든요. 똑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줄어드는 것. 그걸 인플레이션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 지금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입니까? 인플레이션 기간이죠. 그죠?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때 현금보다는 부동산 혹은 금 같은 실물 자산에 투자하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한정된 재원이니까. 그렇죠. 전 세계에 있는 금의 양이 돈이 늘어나는 만큼 늘어날 수가 없듯이 인플레이션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가 보존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되고 그러한 자산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분산해서 투자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인플레이션 기간은 워낙 큰 변동성 구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자산이나 어떠한 종목에 이른바 몰빵 투자를 하게 되면 굉장히 큰 피해를 보실 수가 있으니까 분산해서 투자하시는 게 인플레이션 기간을 슬기롭게 이겨내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은행 잔고에 있는 금액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이 돈의 실질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돈을 도둑 맞지 않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쭤봤던 건데 대답을 안 해주셔가지고. 여러분 경제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있죠. 우리에게도 충분히 닥칠 수 있는 아주 충격적인 일인데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다들 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플라자비. 일본 경제가 침체되다 못해 붕괴돼 버린 그 기간을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해요. 이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됐던 건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의 대호황기였습니다. 네. 맞아. 1등 아니었나? 맞아. 1988년 당시에 세계 50대 기업 시가총액 순위거든요. 1등은 물론이고요. 상위 10개 중에 8개가 일본 기업이에요. 말도 하나 안 돼. 껴있는 거 IBM이네. 진짜 지배했구나. 미쳤다. 그러니까 1986년부터 1991년까지 일본 경제는 그야말로 초호황기였습니다. 대단하다. 경제가 잘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돈도 잘 쓰죠. 고흐의 그림 해바라기를 최고가에 샀는데 당시 얼마였을까요? 20억. 20억. 네. 아유, 훨씬 높죠. 그 당시에 400억, 100억. 당시 환율로도 약 400억 원의 장수로. 일본 사람들이 사들였고요. 도쿄 도심의 부자들은 차량 정체를 피해서 개인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출퇴근하거나 골프장을 가기도 영화 속 했다 삶이네요. 그래요. 이렇게 1980년대 후반 일본은 모두가 부자가 되는 착각을 할 정도의 시기였다. 집값과 주식이 끝없이 오르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앞다퉈 부동산을 사고 주식에 투자하기 시작했죠. 당시에 일본의 투자 열풍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했냐면 점심시간에 증권회사에 들러서 매매하는 직원들이 그냥 일반적이었다고 그러고요. 전업주부들은 아침에는 집안일하고 오후에는 증권회사 가서 투자하는 게 거의 유행일 정도였다고 하고요. 야쿠자들도 투자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부동산을 사재기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야말로 일본 전 국민들이 투자에 뛰어들었던 건데 이때 도쿄 땅값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도쿄 전체를 팔면은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비쌌어요, 도쿄 땅이. 네. 이렇게 사람들이 투자에 돈을 많이 쓰면 당시의 은행은 뭘 했을까요? 대출. 그렇죠. 그런데 대출 과정이 복잡하게 되면 여분행으로 가겠죠. 그렇죠. 은행들이 아주 경쟁적으로 대출 심사를 굉장히 완화하는 거예요. 우리 부동산 대출할 때 담보가치 따지시잖아요. 네. 근데 당시 일본에서는 담보가치의 100%가 넘는 초과 대출을 많이 해줬어요. 부동산 가치가 예를 들면 1억 엔인데 대출은 1억 2천만 엔을 해주는 시기죠. 100%가 넘네. 심지어 일정한 소득만 있다면 담보 없이도 대출이 가능했고요. 무담보. 또 100년 만기 초장기 대출도 있었다 그래요. 100년 만기. 이렇게 대출이 쉬우니까 사람들이 대출을 안 받을 재간이 없죠. 안 받으면 바보 같아요. 그치, 예. 안 봐주면 바보다. 집값, 땅값, 주식값이 실제 가치보다 훨씬 더 비싸져 있었죠. 그야말로 버블이 생겼던 건데 1980년대 후반에 문제가 터질 수도 있다는 걸 자각한 일본 정부가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1989년도 2.5%였던 금리가 1990년까지 5차례 인상이 되면서 무려 6%까지 오르게 됩니다. 엄청. 1년 만에 그러니까 2배 넘게 상승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자를 못 감당하니까 이 부동산을 결국은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늘어났겠죠. 근데 누가 사? 사는 반대로 사람이 없어. 아니 높은 금리니까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은 아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격이 크게 떨어지기 시작했죠. 결국 제대로 돈도 못 갚고 파산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됐고 은행은 이제 돈을 못 받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부실 채권들을 급하게 정리하려고 했고요. 갑자기 돈을 갚아야 하거나 자신이 맡긴 담보가 팔릴 수도 있는 상황.
사람들은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자를 못 갚는 사람들이 속출을 하게 되고요. 자산 가격이 워낙 폭락하다 보니까 대출할 때 받은 담보 가치가 크게 떨어졌겠죠. 아이고. 그래서 주요 시중은행들은 어떻게 해서 담보를 팔아서 손실을 메꾸려고 했을 겁니다. 그 담당을 맡은 것이 채권 회수팀인데, 특히 스미토모 은행이라는 곳은 버블 경제 때 실적 지상주의를 내걸면서 야쿠자들에게 많은 대출을 해줬어요. 살해됐어? 와. 그럼 총을 쐈네 진짜. 이거 외에도요, 은행장 집에 화염병을 던지거나 살해 협박 편지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왔다 그래요. 그러자 스미토모 은행에서는 채권 회수팀 직원 40여 명에게 방탄조끼까지 지급한 거죠. 진짜 무서웠겠다. 무서워. 부동산이나 주식을 투자하실 때 다들 산다는데 괜찮겠지? 뭐 이런 생각들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구조인데 이렇게 의심을 하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야만 비정상적인 흐름을 감지할 수 있고 내 돈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자,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까스로 위기를 넘기고 있는데,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겨우겨우로 몇 번씩 넘어갔는지 모르겠네. 이것도 겨우일 거예요. 여러분, 1988년도 서울올림픽 알고 계시죠? 네. 그야말로 한강의 기적이란 말이 딱 어울리는 이벤트였죠. 90년대 초만 하더라도요, 경제가 좋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소비가 늘어났고 기업들도 사업이라는 걸 확장하면서 채용도 많이 늘고 정말 상황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경제사에 반복되는 흐름, 포항에는 반드시 그 끝이 있다는 겁니다. 1997년에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들 아시죠? 그때 부모님들 엄청 고생하셨죠. 1997년 11월 21일 대한민국은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게 됩니다. 우울하다, 우울해. 국가에 외화, 즉 달러가 없어서 스스로 경제를 운영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죠. 기업들이 공장도 짓고 수출하고 사업을 확장하려면 많은 자금이 필요한데 국내는 금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고 자금 공급도 부족했거든요. 국내에서 빌리면 예를 들면 금리가 10%인데 해외에서 빌리면 금리가 5%밖에 안 됐거든요. 해외에서 빌리지. 일견 보기에는 해외로부터 빌리는 게 훨씬 유리해 보였던 거죠. 그런데 이 금리 때문에 위기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1990년대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못 갚았구나. 그게 화근이었구나. 전 세계의 투자 자금들은 더 높은 수익을 쫓아서 미국에 투자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에 투자됐던 외국 자본들이 일시에 빠져나갔고 결국은 달러 부족 상태가 유발된 거죠. 외국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에 돈을 빌려주면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을 느끼게 된 거고, 그러니까 외환은 더 빨리 한국을 빠져나가게 된 거고, 결국 빚을 갚다가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바닥이 나게 된 지경인데, 이렇게 되면요 국제 신용 등급이라는 게 추락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 신용 등급을 반영해서 추가적인 대출 자체가 안 되는 상황으로 됩니다. 1997년 줄도산이 시작됐고 기업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죠. 대한민국 경제의 최악의 악순환이 그때 시작이 된 겁니다. 현무 씨 97학번 아니세요? 맞아요. 재수해서 어렵게 들어가서 캠퍼스 생활 즐기고 싶었는데 다 공부해 다. 그러니까 1, 2학년들도 MT, 농활 이런 거 하나도 안 가고 그냥 도서관에 꽉꽉 차서 공부하고 우울하고. 군대 빨리 가려고 그러고. 그리고 진짜로 놀이터에 넥타이 부대들 많았어요. 실직 하셔가지고. 그냥 뭐 출근 회사 못 하니까? 간다고 그러고 그냥 학교에서 PC방이나 이런 데 앉아있고. 이렇게 기업들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 은행이 과연 안전했을까요? 이럴 때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든 돈을 받아야죠.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에 너도 나도 은행에 맡겼던 자기 돈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하니. 상고도 바닥이 나겠네. 이런 상황을 부르는 용어가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 줄을 서서 자기 돈을 찾으려고 하는 광경. 뱅크런? 예, 뱅크런이죠. 예금을 찾아가려는 사람들의 행렬이 계속 이어지니까 이런 상황을 보다 못한 국가가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파산을 하더라도 예금자들에게 예금 전액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긴급 조치였던 겁니다. 돈 빼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죠. 당시 사람들이 은행 시스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금 전액 보호 없이는 금융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위험이 컸기 때문에 못 믿지. 이런 조치를 한 건데 이런 국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1997년 말 26개나 됐던 일반 은행의 수가요. 99년 말에 보면 17개로 줄었고요. 진짜 무섭다. 하지만 우리나라는요. 2001년 8월 23일 단 4년 만에 IMF 부채 전액을 상환하는 데 성공합니다. 나이스. 진짜. 대한민국이 가장 빠르게 졸업한 나라가 된 거죠. 대단한 이 조기 상환에 성공한 가장 큰 원동력은 역시 국민들이었습니다. 국민 금모으기 운동 대단했어. 진짜. 이거 봐. 어머니들 다 나오셨다 진짜. 집에 있는 금이란 금붙이는 다 가져놨지. 금모으기 운동 저도 아주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데 이게 정부 주도가 아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시민연대 운동이었습니다. 참가한 분들이 무려 351만 명이었고요. 이때 모인 금이 약 227톤. 얼마예요? 당시 시가로 약 22억 달러인데 22억 당장 급한 빚을 갚거나 담보로 활용하는 데 썼어요. 진짜 대단하시다. 그런데 가장 큰 효과는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이 정도로 단결을 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라는 인식을 세계적으로 주면서 해외 투자 자금들이 들어오는 거야.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신뢰를 회복하니까. 그렇죠. 너무 멋지다. 국민이 다 했네. 국민성을 보여줬구나. 해외에서. 뭉클하지 않냐? 뭉클해요. 정말 경제 위기 극복한 것처럼 우리의 위기도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힘들게 오고 있어요. 지식 모으기 운동. 우린 지속 하나. 모으기 운동. 마지막 문제입니다. 금메달 가자. 가자. 집중. 저 금을 받자. 저 금을 모으자. 저 금을 받자고. 금메달 모으기 운동. 수많은 경제 굴곡을 겪으면서 알 수 있는 게 있죠. 돈을 그냥 저축하는 것만으로는 그 가치를 지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내 돈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방어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투자를 그냥 무작정 할 수는 또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자 한 명을 소개할까 합니다. 누구겠습니까? 워렌 버핏. 워렌 버핏. 커피 아저씨. 예, 이 워런 버핏을 수식하는 말은 정말 다양합니다. 투자의 귀재, 세계에서 가장 현명한 투자자, 오마의 현인이다. 이런 별명도 있죠. 이 워런 버핏은요, 지난 60년간 누적 수익률이 대단한데요. 여러분 어느 정도가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누적 수익률 예, 60년 통계. 40%? 훨씬 넘겠죠. 한 200% 300%일 것 같은데. 애플만 해도 막 엄청 아,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60년간 수익률요? 네, 누적 수익률. 누적 수익률 저는 몇천 퍼센트 될 것 같은데. 될것 같아. 진짜? 예, 예, 진짜로. 아니, 조금 더 높이셔야 될 것 같아요. 연 많은가 보다. 25,000%. 그럼 250배가 됐다. 50, 나 농담한 건데? 5만 퍼센트? 더 올랐다고요? 10만, 30만, 100만, 30만 퍼센트 포인트. 이게 말? 계속 올려보세요. 아 이거 포인트보다 더 많이 올랐어. 1,500만. 억 퍼센트. 넘어갔어요. 그 아래인가 보다. 그 아래인가 보다. 550만 %에 달합니다.
350만%. 어떻게 그게 말이 돼? 말도 안 돼.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전래동화에서 나오는 수익률 네. 아닙니까? 투자의 대가가 강조하는 투자 철학이 있습니다. 저평가된 좋은 기업을 사서 장기 투자하는 자신의 투자 철학을 정말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는데요. 진짜 궁금하다. 제일 오래 갖고 있었던 종목 몇 년 하셨는지. 37년. 콜라 그래. 코카콜라. 대박이다, 대박. 대표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둔 코카콜라는요. 1988년 대규모로 매입한 이후에 무려 37년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도는 한 주도 하지 않았어요. 한 주도 매도를 안 했어요? 예, 저분 근데 배당이 나오는 주식들이 지금 있잖아요. 예. 배당금을 얼마나 배당금을 받나요? 받으실까요? 매년 약 7억 달러 이상의 배당금을 받고 있습니다. 코카콜라에서만 나옵니다. 한 종목에서만요? 네. 아씨. 1%냐? 1조 아니에요? 1조? 하긴 그 정도면 뭐하러 팔어? 그쵸. 그럼 배당금 나오면 계속 오를 건데 뭐 가치는. 근데 대조적으로요. 우리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종목 평균 보유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랍니다. 단타래 단타. 예. 그건 단타다. 많은 투자자들이 즉각적으로 수익을 기대하면서 조바심을 내는 건데 이 단기적인 가격 변동은 솔직히 예측을 하거나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는 영역이거든요. 워런 버핏은 훌륭한 기업이라면 결국 제 가치를 찾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치를 중점에 둔 장기 투자를 여러분께 권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경제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어떠셨습니까? 너무 재밌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어요. 진짜 많이 배웠어요. 정말 몰랐었는데. 좀 더 공부하고 싶어요. 그리고 맞아요. 오늘 들은 걸 기반으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경제가 무작정 어렵다라는 생각에서 좀 벗어난 것 같은 느낌. 경제를 이해하고 돈의 흐름을 읽는 감각을 키우는 것, 그 첫걸음은 여러분들이 경제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